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I를 위한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하이퍼엑셀의 이진원이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뭐 삼성전자에서 엑시노스에 들어간 NPU도 만들었었고, 뉴블라라고 하는 21년도에 제가 삼성을 나와가지고 지금 4년째 데이터 센터형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좋을지 몰라가지고 일단 제목을 아무거나 말해도 되도록 정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아무 말 대잔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옆에 굉장히 재밌는 발표가 많이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 가시면 됩니다. 제가 슬라이드가 좀 많아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AI 알고리즘 발전해온 과정을 소개하고 그 과정 속에서 AI 반도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그래서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슬라이드를 막 그냥 두서없이 만들다 보니까 60장이 넘어가가지고 제가 지금 줄였는데도 한 거의 50장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패해서 제가 최대한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 얘기는 전부 다 뺐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은 내년에 와서 회사 얘기는, 왜냐면 저희 칩이 내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고요. 제가 어디 가서 톡하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실 AI의 알고리즘의 지금까지 진화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약간 정답 같은 건데요. 그 리처드 서튼이 쓴 비터 레슨이라고 하는 건데, 안 읽어보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뭐 사실 명확합니다. 뭐냐면은 결국에는 스케일만이 답이다. 한마디로 하면은 뭐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네트워크 구조를 조금 바꿔가지고 재밌게 만들어서 뭐 성능이 조금 올라가고, 옛날에 이제 이미지넷 같은 거 가지고 CNN 막 네트워크 구조 바꿔서 조금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은 결국 다 살아남지 못하고, 그냥 굉장히 제너럴하게 만들면서 굉장히 큰 스케일로 우리가 하드웨어 이 컴퓨팅 자원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유일하게 살아남는, 나중에 롱텀으로 봤을 때는 그것만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바탕에는 지금까지 100년 넘게 컴퓨팅은 계속 싸지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로그 스케일로 익스포넨셜리 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도 익스포넨셜리 커지고 있죠. 저 밑에 알렉스넷, CNN 처음 나왔던, 사실 딥러닝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알렉스넷부터 이제 이건 2024년도까지 표시를 한 건데, GPT-4 나올 때까지, 제미나이 나올 때까지 굉장히 익스포넨셜리 커졌고요. 그게 이제 이렇게 테스트 타임 컴퓨트이 오면서 한 번 더 그 로그 스케일을 따라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됐죠. 그래서 리즈닝 모델들이 작년부터 나오면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능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예전에 딥러닝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미지넷 가지고 많이 이것저것 해보셨을 텐데, 이미지넷은 지금 이제 아무도 신경 안 쓰죠. 심지어 저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페이퍼스 위드 코드라고 하는 사이트가 굉장히 핫한 사이트였는데 그 사이트 없어졌거든요. 아무도 안 들어가서 올해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캡처해놨던 이미지넷 그 천지선다형 문제를 푸는 거를 탑 1 하나만 정답을 골라서 맞는지 틀리는지 기준으로 90%를 2022년쯤에 넘겼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근데 이 LLM 쪽에도 MMLU라고 하는 벤치마크가 처음 나오고 나서 금방 얼마 한 2년 지나고 나서 90점, 2022년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작년에 이미 90점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벤치마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스케일이 계속 커지는 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딥러닝 이전에 머신러닝 때부터 고양이를 인식시키려고 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그림에 있는 것처럼 도메인 엑스퍼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실제는 아니지만 약간 상상을 해보면은 고양이는 뭐 귀가 뾰족하고 삼각형 모양이고 털이 많고 이런 특징들을 도메인 전문가가 찾아서 그걸 숫자로 다 점수화를 해요. 그 점수들을 이제 머신러닝 모델에다가 주면은 머신러닝 모델이 그 점수들을 보고, 아, 이 점수를 보니까 얘는 고양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식으로 했어요. 그 디시전 하는 것만 머신러닝에 맡겼죠. 그 특징을 뽑는 건 사람이 뽑고, 그러다 딥러닝이 오면서 이제 데이터를 많이 주고 컴퓨팅 파워가 커지면서 이제 특징도 네가 고양이 사진을 줬을 때 고양이라고 답만 하면 되고 그 사이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서 머신러닝을 할 때는 데이터 양이 많아지더라도 어느 정도 성능이 세츄레이션 됐는데, 딥러닝 가면서 성능이 계속 올라가는 이 스케일 로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이 고양이 인식시킬 때 CNN을 많이 썼는데 2020년에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이미지 인식 모델이 나옵니다. 근데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은 2017년에 나왔고요. 그게 사실 히트를 친 거는 버트라고 하는 구글에서 모델이 나왔을 때인데 버트가 2018년 10월, 비전 트랜스포머 2020년 10월 2년이 걸렸어요. 거기서부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트랜스포머가 좋다는 거 사람들이 다 알고 버트가 그때 온갖 자연어 처리의 기록들을 다 깨부시고 있었는데 이미지 영상 처리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트랜스포머 쓰려고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근데 2020년에 그걸 성공을 했어요. 누가? 구글이. 어떻게 성공했냐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지금 제가 아까 아래 빨간색, 초록색 보여드렸던 그래프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그래프가 보이는데 X축이 데이터의 양이에요. 둘 다 똑같이.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아니고 슈퍼바이즈 러닝, 레이블이 정답이 있어야지 학습할 수 비전 트랜스포머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구글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지넷보다 10배 이상 많은 데이터를 구글만 갖고 있었고 그 트랜스포머라는 모델 자체가 제가 아래에 있는 건 시간 관계상 생략할게요. CNN보다 훨씬 더 자유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쿼리 키 곱한 게 일종의 웨이트 역할을 해서 밸류에 곱해질 때 입력에 따라서 웨이트가 변화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에 어댑티브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웨이트 자체를. 이전에 CNN은 뭐 고양이 사진 넣든 개 사진 넣든 똑같은 웨이트를 계속 곱했다면은 이제 어텐션이라고 하는 게 약간 어댑티브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도가 늘어나는 대신에 데이터는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빅터 레슨에서 온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컴퓨터한테 언어를 가르칠 때는 오른쪽에 있었던 것처럼 뭐 형태소 분석하고 옛날 구문 분석, 뭐 의미 분석,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주어 나왔으니까 다음에 동사 나와야지 약간 이런 형태로 말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빈칸 채워놓고 다음에 나올 거 뭐야? 이렇게 하면은 말을 저보다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가르치는 게 사람이 아는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답을 맞추면은 맞았어, 너한테 칭찬해줄게 이렇게 해서 리워드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컴퓨터 알아서 하게 하면 된다는 거죠. 대신에 데이터를 많이 주고. 근데 이제 말을 잘하는 걸 떠나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게 하려면 여기 이제 제가 그냥 맘대로 쓴 5가지 문장이 있는데 뭐 물리도 가르치고 싶고 뭐 수학도 가르치고 싶고 컴퓨터한테 그럼 이거 어떻게 가르칠까 굉장히 막막한데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제일 위에 있는 문장이 답이 포물선인데 이거는 그냥 문법을 잘 알거나 언어를 잘한다고 해서 절대 대답할 수 없는 문제죠. 근데 이걸 잘 맞출 수 있게 되려면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떤 학습 방법을 찾아내고 데이터를 많이 넣어주고 컴퓨터가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알아서 하라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메타의 슈퍼 인텔리전스 팀으로 가신 예전 오픈AI에 계셨던 정영원 박사님이 이제 MIT인가에서 톡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컴퓨터를 가르치는 방법은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사람을 주면 그 사람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먹고 사는데 물고기 요리를 맛있게 해서 그 사람한테 물고기가 맛있네 알려주고 이 사람 배고프게 만들면 이 사람이 알아서 다 할 거다. 컴퓨터는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수영을 가르칠 때 사람은 수영 학원에 가서 다 배우잖아요. 동작도 배우고 구분 동작으로 해서 컴퓨터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그냥 물에 떨어뜨려 놓고 해봐 할 때까지. 그러면 컴퓨팅 파워는 엄청나게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그냥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면 컴퓨터는 컴퓨터를 많이 넣으면은 그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딥시크가 R1 모델이 나와서 이거 지금 최근에 네이처가도 실렸죠. 그 학습 리즈닝 모델을 어떻게 만들었냐? 결국 그냥 수학 문제 풀고 답 맞추면 리워드 주고 그거예요. 결국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알아서 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픈AI에서 어떤 IMO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을 땄는데 여기 스트로베리 프로젝트라고 하죠. AGI 그 예전에 LLM들 스트로베리 R이 몇 개 있냐 그걸 못 맞춰가지고 토크나이징이 그때는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스트로베리의 R이 몇 개 있는지를 잘 맞추면 그 AGI에 약간 평가하는 그거다 해서 그런 설이 있는데 이제 여기 제가 빨간 박스 친 거 보시면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떤 수학을 위해서 특화된 트레이닝을 하지 않았는데 IMO 금메달 땄다는 거. 그래서 오픈AI가 지금 밝히고 있는 AI의 발전 5단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에이전트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실 땐 지금 3단계에 와 있습니다. 작년까지 리즈닝 얘기 많이 했고 아직 갈 길이 좀 남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열렸던 AI 인프라 서밋을 갔다 오면서 여기 슬라이드를 몇 장 이 안에 좀 들어 있는데요. 제 발표에 구글에서 2024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토큰 사용량이 50배 정도 증가를 했대요. 리즈닝 모델들이 나오면서 그런 일들이 생겼겠죠. 근데 2달 만에 다시 또 2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인퍼런스 쪽으로 학습도 중요하지만
이 서비스하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요. 테스트 타임 컴퓨트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아까 흐름대로 알고리즘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고, 그 사이에 하드웨어 AI 반도체는 뭘 하냐? AI 반도체는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2D 어레이 형태의 어떤 연산기들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곱셈기와 덧셈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하고 싶어 하냐라고 하면은 빨리 답이 나왔으면 좋겠고 전기도 적게 먹었으면 좋겠고, 근데 그거의 키는 뭐냐면 이게 TSMC 45나노랑 7나노의 어떤 에너지를 비교한 건데, 뭐 8비트 인트 8 픽스 포인트 8비트 덧셈할 때 0.03줄, 뭐 이게 줄은 아니고 피코줄인가 그럴 텐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곱셈이 좀 더 많이 들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중요한 거는 아래쪽에 메모리 SRAM이나 DRAM이라고 하는 애들이 연산하는 것 대비해서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막 100배, 1000배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메모리 속도가 느리거든요. 연산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빨리 답하고 전기를 적게 먹으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메모리에 접근을 적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이런 행렬 곱셈을 한다고 하면은 이 안에 지금 4 곱하기 4 행렬 두 개를 곱한다고 하면은 곱셈을 몇 번 해야 되냐라고 하면 64번 해야 되거든요. 곱셈을. 근데 여기에 이제 연산기가 16개밖에 없잖아요. 한 번에 16개밖에 곱셈을 못 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4바퀴를 돌아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채워 놓고 한 번 연산하고 그 다음에 뭘 넣어서 다음 연산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특히 예전 CNN 시절에는 그랬어요. 컨볼루션이라는 게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여기 알록달록한 애들이 컨볼루션 필터라고 해서 제가 저렇게 돌면서 연산을 하고, 저기 지금 약간 노란색 컨볼루션 필터가 지금 쭉 움직이면서 연산을 하고 멈춰 있잖아요. 그쵸? 다 하면 한 칸. 저게 메모리에서 읽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한 번 읽어서 저 하얀색 박스가 지나가는 저 동안은 재활용 가능하다는 거죠. 메모리에 읽는 횟수를. 근데 저거를 가져와서 재활용할 수도 있고, 저 제일 왼쪽에 있는 인풋 피처 맵이라고 하는 쟤를 가져와서 재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뭐가 좋은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CNN에 보면은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고 플립 커넥트 레이어가 FFN이라 불리는 플립 커넥트 레이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컴퓨터 아키텍처에서는 루프라인 모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컴퓨트 바운드, 초록색형은 컴퓨트 바운드. 무슨 얘기냐면은 메모리는 놀고 있고 컴퓨터만 열심히 일하는데 컴퓨팅 자원이 더 있으면은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컴퓨팅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거기 리밋에 걸린 거고요. 빨간색 영역은 이제 메모리가 느려가지고 컴퓨팅 자원들은 놀고 있고 메모리가 느린 거예요. 근데 X축이 뭐냐면 X축이 한 번 메모리에서 읽어서 연산을 몇 번 할 수 있는지예요. 그래서 한 번 메모리에서 읽어서 연산을 많이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연산기가 많이 필요할 거고, 그렇죠? 그런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삼성에 있을 때 이제 만들었던 MPU 3세대, 이거는 논문으로 다 오픈된 거라서 여기도 보면은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릴게요. 근데 이 오른쪽 아래 빨간색 박스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쳐져 있는 게 있고 번호가 1번, 2번 써 있는데, 그게 아까 제가 얘기한 연산기보다 항상 해야 되는 연산수가 많아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뭐랑 뭐를 읽어서 연산기에서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는 보통 그대로 놔두고 다른 애를 바꿔가면서 합니다. 그래야 메모리 읽는 횟수를 줄이니까. 그거를 이제 1번 먼저 움직이고 다른 건 놔두고 그 다음에 2번 움직이고 그거를 표시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컨볼루션, 이게 파이토치에 있는 API인데 컨브2D라고 하는, 보면은 굉장히 옵션이 많아요. 뭐 스트라이드도 있고 패딩도 있고, 패딩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개 있거든요. 그 다일레이션이라는 것도 그룹 컨볼루션, 뭐 뎁스와지 컨볼루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하드웨어에서 지원하려고 하면은 연산기에다가 이걸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잘 읽어가지고 넣어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거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RNN도 있어. 자연어 처리는 RNN을 많이 했었고, RNN은 모두 다 메모리 바운드였는데 이때 RNN은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트랜스포머가 나왔는데 여기는 거의 완전 매트릭스 멀티플렉션 덩어리예요.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막 거의 99%까지 갑니다. 근데 또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매트릭스 사이즈가 행과 열이 여기 제가 박스 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애들 한 100번 정도 해야지 단어가 한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LLM 인퍼런스가 어떻게 되냐, 이게 토마토가 과일이냐라고 하면은 얘가 아까 그런 행렬 연산을 막 한 거의 만바이 만짜리 행렬 연산을 100번 정도 하면 예스가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다시 예스가 입력으로 들어가면서 또 만바이 만짜리 행렬 연산을 한 100번 하면은 이시 나옵니다. 근데 그게 연산도 많지만 그 연산 행렬 곱셈을 하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데이터 양이 엄청 많은 거죠. GPT-3 같은 경우에 175빌리언인데 하나를 2바이트라고 하면 350기가바이트가 GPU 메모리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GPU 하나로 안 되고 여러 개를 쓰는 거죠.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넣어주는 사용자가 넣어주는 프롬프트라고 하죠. 그걸 프리필이라고도 하고 그걸 처리하는 부분은 사용자가 입력을 길게 넣어주면 길게 넣어줄수록 걔네 한꺼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는 컴퓨터 바운드가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한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한 단어 들어가서 한 단어 나오는 과정이라서 굉장히 극심한 메모리 바운드가 됩니다. 사실 여기서 계산한 거를 보면은 아리스메틱 인텐시티가 아까 x축이거든요. 여기서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메모리 바운드에 이쪽 이 x축에서 거의 원점에 가까운 쪽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문제는 KV 캐시 문제가 있어요. 키밸류라는 거를 앞에서 나왔던 단어들의 키밸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연산을 새로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전 단어들의 키밸류를 새로 계산하는 거는 낭비니까 이걸 메모리에 저장해 놨다가 그냥 읽어서 쓰는데 그 저장 공간이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배치라고 해서 리퀘스트 사용자 리퀘스트를 조금만 여기는 16개 한꺼번에 처리하면은 주황색이 키밸류 저장하는 공간의 비율이고 파란색이 파라미터 저장하는 공간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막 메모리에 그 파라미터 저장하는 것만도 빡빡한데 키밸류 때문에 여러 명한테 서비스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스플릿 와이즈라고 하는 논문인데 GPU를 쪼개는 거예요. 프리필 하는 애랑 디코드 하는 애를 쪼개서 해요. 똑같은 GPU를 써도 A100을 쓰더라도 원래는 A100 100대 가지고 프리필 다 하고 그다음 디코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이거를 잘 나눠요.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 프리필에 70대, 뭐 디코드에 30대 이렇게만 나눠도 엄청나게 성능이 올라가고 혹은 파워가 좋아지거나 코스트를 줄일 수 있거나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그냥 A100이랑 H100만 비교를 해보면은 밴드위스는 1.5배인데 연산량은 거의 3배거든요. H100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밴드위스 증가한 거에 비해서 연산량이 A100에서 H100 오면서 많이 증가했죠. 연산량이 상대적으로 밴드위스 메모리에서 읽는 속도보다 연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H100이. 그럼 H100은 프리필 하는데 쓰면 더 좋고 A100은 디코드 하는데 쓰면 더 좋겠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스어그리게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엔비디아에서 이제 다이나모라는 거를 소프트웨어를 얘기를 하고 아직 다이나모는 완전치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프리필과 디코드를 완전히 분리하자. 얘네들이 완전 특성이 다른데 똑같은 GPU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를 이제 하기 시작하고 제가 그 AI 인프라 서밋 갔을 때 기습적으로 엔비디아가 새로운 GPU를 발표했습니다. 내년에 나올 거다 하면서 루빈 CPX라고 하는 프리필 전용 GPU를 발표를 했어요. 얘는 HBM을 쓰지 않고 왜냐하면 HBM 밴드위스가 좋아서 메모리에서 빨리 읽는 앤데 여기는 프리필은 컴퓨트 바운드니까 컴퓨팅이 많이 필요하니까 상대적으로 밴드위스보다는 컴퓨터가 중요하니까 그런 특성에 맞는 아까 CNN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영상 처리 쪽이랑 프리필 쪽 컴퓨트가 바운드 되는 애는 얘가 처리하고 메모리가 바운드 되는 애는 기존의 그런 GPU들 HBM 쓰는 걸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데이터 센터형 이제 GPU들도 바뀌고 있고 AI 반도체들도 그래서 저희 포함해서 만약에 확실한 강점이 하나 있으면은 어딘가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이제 생기는 거죠. 예전에는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하게 똑같은 GPU로 다 했다면은 이제 GPU마저도 제품군을 다양화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가능하면 싱글 칩에서 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칩을 점점 키워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런 식으로 칩릿 같은 걸 이용해서 실리콘을 막 붙여가지고 만드는데 문제는 이제 이 칩 가장자리로 메모리 인터페이스나 칩 투 칩 간에 통신하는 인터페이스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리밋에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칩은 2D로 커지니까 면적이 2D로 커지니까 연산기는 그만큼 제곱만큼 변을 2배 늘리면 4배를 연산기를 넣을 수 있는데 이 사이드 변의 길이는 그냥 똑같이 리니어하게 커지잖아요. 이게 그걸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I/O 쪽에 나가는 쪽 서로 신호를 메모리에서 신호를 읽어오거나 자기 칩들끼리 신호를 주고받는 쪽에 리밋이 걸려요. 이쪽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인터커넥트는 더 느려요. 그러니까 칩 투 칩 통신을 하는 거는 메모리에서 읽는 속도보다도 느리고 컴퓨터 속도보다는 훨씬 더 느리고요. 그래서 이쪽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요새는 이제 옵티컬 광통신을 이용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내년 내후년쯤 되면 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네트워크를 이제 이게 GB200입니다. 그레이스 블랙웰 200인데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가 얼마나 연결이 되었는지 잘 보이시죠? 근데 이 막 알록달록한 선 오른쪽 왼쪽으로 뭔가 2대씩 있잖아요. 저게 뭔지 아세요? 저건 냉각을 위한 장치입니다.
순행.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버헤드가 지금 큰지. 이거 페이스북 메타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계속 스케일을 키우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제 기가와트급,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네이버에 있는 각 세종 데이터 센터의 전격 전체, 아직 전체 오픈 안 했어요. 전체 오픈했을 때 용량이 270 메가와트인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기가와트 대의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그 지구 보내는 뭐 뉴욕시티는 7.5기 도시 전체에서 7.5기가와트 쓰는데 지금 뭐 거의 그거에 근접하는 만큼을 데이터 센터를 막 짓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지금 뭐 재밌는 거는 미스트랄, 프랑스 미스트랄 쪽도 지금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 다 합치면은 한 뭐 20기가와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겠죠.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까 보신 GB200 같은 애들이 최대 그 렉 하나에, 이 캐비넷 같은 렉 하나에 공급돼야 되는 파워가 130kW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웬만한 작은 소형 빌딩 하나에서 한 100kW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렉 하나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GB300 가면은 맥스 250까지 갈 수 있고, 지금 베라루비는 뭐 스케일업 하면 메가와트는 사실 발전소 거의 급인데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빅테크들은 다 계속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도대체 전기가 얼마나 필요할 거냐, 이것도 제가 그 AI 인프라 서밋 가서 발표 자료 긁어온 건데, 보면은 뭐 맥킨지가 제일 2030년에 거의 100기가와트 정도 필요할 거다. 그러면 거의 우리나라 전체에 쓰는 용량이랑 거의 맞먹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오른쪽에 좀 말이 많은데 재밌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뭐 2024년, 27년에서 이미 25에서 40기가와트 될 건데, 데이터 센터가 공실률이 지금 현재 1.6%밖에 안 된대요. 이렇게 막 짓고 있는데도 지금 못 들어가서 난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금 짓고 있는 것도 74.3%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이미 짓고 있는 것조차도 남아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이제 이렇게 크게 만들다 보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GPU가 생각보다 분량이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분량률이 여기 보시면은 0.4%만 돼도 64K로 64K 64,000장의 GPU를 만들면은 한 30%밖에 제대로 동작을 못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중에 30%만 GPU가 제대로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X축이 이제 분량률이 조금씩 늘어날 때마다 이게 굿풋이라고 하는 게 실제 GPU 쓰는 시간 대비해서 정말로 워킹한 시간의 비율을 나타낸 건데, 그게 막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024년에 작년에 메타에서 하도 답답했는지 논문을 냈어요. 자기네들이 이 데이터 센터 이 클러스터를 만들었을 때 장애 유형 분류,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제일 많은 게 undefined, 모르는, 왜 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GPU에서도 문제 생기고, 뭐 사실 레벨업 분들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게 거의 마지막인데 제가 엄청 빨리 하다 보니까 괜찮죠? 네. 네, 2분 전이니까 거의 됐습니다. 한 2장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에이전트 시대잖아요. 사실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약간 뭔가 플래닝을 하고 각각의 지금 약간 툴 유징 에이전트에서 멀티 에이전트 쪽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사람이 구조를 만들어 주잖아요. 너는 이걸 하고 이렇게 해서 조합해서 하고, 물론 그 구조 자체도 AI 보고 짜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아까 제가 얘기한 비트월 레슨에 따르면은 결국에는 그냥 다 통합돼서 어떤 한 모델이 혼자 알아서 다 하는 날이 오긴 올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언제 올지 모르고 사실 그 기간 동안에 해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이전틱 워크로드가 오면은 이 AI 반도체 쪽은 어떻게 가야 되냐라는 건데, 이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뒤에 백그라운드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할 거기 때문에 계속 롱 라이브드 세션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리얼타임을 요구하는 게 되게 많아지고 굉장히 분산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항상 그러면 제일 느린 놈한테 걸리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여기까지 막 달려왔는데요. 네, 회사 얘기는 가능하면 내년에 하도록 하고,
네, 저희는 이 와중에 열심히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 국내에 뭐 아시는 회사들도 많이 있겠지만 다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항상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단점 찾기 바빠가지고 GPU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까 제가 디스어그리게이션 할 때 얘기 드렸다시피 장점이 하나가 확실하면은 그걸 보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